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최창열 용인대 교수, 소정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이재명 경기지사 이 조폭 연루설 관련 방송 이후에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터넷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제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이제 2007년 정계 입문 전인데요. 예. 그 당시에 성남 지역 폭력 조직인 국제 마피아파 6명이 검거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2명의 변론을 맡아서 법정에도 2차례 출석하고 각각 300만 원씩의 수임료를 받아서 변론을 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한 방송의 보도로 알려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처음 알려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충격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좀 거세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2015년, 2016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이 국제 마피아파 출신인 이아무개 씨가 설립한 회사 코마 트레이드라는 회사인데요. 예. 이 회사가 자격이 좀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이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해 특혜를 주었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고요. 예.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이 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운동을 이 회사 직원들과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들이 좀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도왔다. 이런 의혹도 또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에서는 당장 이 지사와 은수미 시장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고요. 공지영 같은 경우는 이 지사와 은수미 시장을 민주당은 제명시켜야 된다. 예.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폭을 변론은 누군가는 해야 되겠지만 정치권에 들어오신 분이 했다면은 이것도 문제 삼으려면 문제 삼을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은수미 성남시장 또 중소기업 특혜로 약간의 특혜가 있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다 일관되게 한 조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연관이 된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자체는 쭉 과거부터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들이라는 부분은 지난 지방선거 때도 일부 제기가 됐던 그렇죠. 부분이고 그것이 이제 다시 이 지사가 그 당시에 2007년에 변론을 맡았다라는 부분이 이제 추가로 폭로가 되면서 파장이 좀 커지고 있는 것인데요.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는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예. 이것은 한마디로 거대 기득권의 이재명 죽이기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면서 A4 용지 8장에 달하는 장문의 반박문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이재명 죽이기가 종북 폐륜, 불륜에 이어서 이제는 조폭몰이까지 치닫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건은 20년간 수천 건의 사건을 내가 변론을 했는데 예. 그중에 단 2건이고 금액도 각각 3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 부분만을 부각해서 좀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억울하다 이런 심정을 토로를 했고요.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좀 무죄인데 좀 도와주십시오. 무료 변론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사무장과 이렇게 면담을 한 뒤에 예. 변론에 나선 것이다.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조폭인지 몰랐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남시가 이 코마트레이드라는 회사를 우수 중소기업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적법하게 선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검찰에서 공소장만 싹 보면 이 사람들이 조폭인지 아닌지 알았을 것 같은데 조폭인지 몰랐다. 일단 그렇게 이유를 댔습니다. 자, 청와대 이 게시판에도 좀 가불방론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게시판도 뜨겁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 지사 지지자들은 이재명 죽이기다라고 예. 하면서 오히려 적극적인 이제 좀 변론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반대로 이 지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쪽에서는 당장 이 지사 부분에 철저한 수사를 해라. 이렇게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서도 찬반이 엇갈려서 뜨거운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 조폭 연루설은요.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도 불거졌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남경필 후보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정말로 그렇게 판단한다면 이 상식적 판단 수준이 동네 조폭만도 못한 거죠. 그래서 동네 조폭만도 못한 수준의 사람들이 조폭 연루설을 얘기한다. 웃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판단하겠죠. 국민이 그걸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당연히 의문을 갖는 점에 대해서 그걸 조폭이라고 하면 국민들을 조폭이라고 보시는 거냐 국민 수준을 그러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해명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걸 잘 안 하시니까 자꾸만 이게 문제가 이렇게 뭔가 있는 것처럼 의혹이 커지는 것 같아요. 자, 이재명 경기지사 형수에 대한 욕설 또 여배우 스캔들이 잇따라 터졌는데 이번에는 조폭 연루설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뭐 사생활 관련 의혹이었지만 이번에는 뭐 우수 중소기업이면 사실 시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생활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죠. 예. 근데 저는 우선 저런 뉴스를 보면서 참 걱정스러운 것이 그 경기도지사 뭐 다른 광역시도 단체장들도 다 바쁘지만 예. 경기도지사가 헬기를 제일 많이 탄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선 이 도내에 31개 시군이 있고 그렇죠. 그게 남북으로 서울을 가운데 두고 나눠져 있어서 정말 10분 단위로 일정을 소화해도 빡빡할 정도라고 하는데 저걸 뭐 A4로 저런 해명이나 밤새워서 쓰고 있고 이게 도정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정말 걱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제기됐던 의혹과는 조금 더 차원을 달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변호사가 뭐 설사 조폭이라 하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수임하는 것은 뭐 좀 변호사로서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고 보지만 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지금 수천 건의 사건 중에 하나일 뿐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당시의 얘기고 지금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그때 그 사건에서 변론했던 사람들이 이후에 위장 기업인지 진짜 기업을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예.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시장 당선이 돼서 시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하고 여러 가지 좀 석연치 않은 관계가 형성되어서 말하자면 한 10년 넘게 그 관계가 이루어져서 지난번 선거 때 성남지사의 이재명 지사 후임으로 공천된 은수미 씨하고도 바로 그 같은 조직이 뭔가 좀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거 아닙니까? 차량과 운전기사를 예. 이렇게 그러니까 제공했다. 이런 예. 상태에서는 뭐 판타지 소설이다라고 그냥 내팽개치고 그저 외면하고 해서 이 일이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이재명 지사 얘기대로 만약에 여기에 거대 기득권에 이재명 죽이기 음모가 있다면 음모를 폭로해야죠. 예. 그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좀 정말 그 깊이 좀 들여다보고 조사 또는 수사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저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예. 자청해서 날 좀 무죄함을 예. 예? 좀 입증해달라. 이렇게라도 해야 될 상황 아니냐. 예. 사실 경기도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재명 씨 지사로 뽑아놓고 나서 정말 도정 잘하는 것보다는 자꾸 저런 이 의혹 때문에 저렇게 지금 이 상황이 흘러간다는 말이죠. 예. 이제 경기도지사 임기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예. 지난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도 뭐 지금 완전하게 해명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또 이제 이런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그제 보니까 이 포털 사이트에서 맞습니다. 이틀 내내 실검 1위더라고요. 토요일 밤에 방송이 됐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가 의혹이라고 몇 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조폭 조직원 2명 변론을 했는데 조폭인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저기 자막에 그다음에 또 조폭 대표의 기파 아까 코마 트레이드 그 기업은 성남시에서 공식 절차에 따라서 독립적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성남시와 수의 계약한 거 조폭 관련한 이것도 결국 어쨌든 성남시의 과정에 따라서 했던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제기한 것과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의혹을 해명한 것과는 상당히 뭐 완전하게 지금 정면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 부분은 그냥 그야말로 유야무야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직 경기지사이기도 하고 또 워낙 또 지금 이재명 경지사가 해명한 이 부분과 방송이 제기한 것과 워낙 다르기 때문에 예. 이건 반드시 해명해야 된다. 이건 뭐 적당히 해명의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진상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제 그런 입장 내놓고 있고 아직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논평을 아직 안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예. 이제 이 추이를 보고 입장이 나오겠죠.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기됐던 것과 또 다른 아까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차원의 얘기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건 반드시 진상규명이 돼야 된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뭐 고발 이런 조치가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민단체에서 할 가능성이 하지 않겠어요. 예.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고발되면 검찰이 뭐 당연히 명명백백하게 진상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짧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시장 얘기는 거대 기득권의 이재명 죽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대 기득권이라고 하면은 여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뭐 언론을 얘기하는 겁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 부분은 이제 쉽게 어느 단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말하자면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른바 기득권들이 보기에는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더 정치적으로 성장해가지고 예. 뭐 지금 어쨌든 현재로서는 여권의 유력한 주자급으로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기득권에 침해받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기득권이 대단히 애매모호한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아니 근데 서울시장도 있고요. 부산시장도 있고 많이 있는데 광역단체장이 왜 이재명 시장? 왜냐면 이재명 그래서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이재명 지사가 다른 그 광역단체장들에 비해서 굉장히 선명한 발언을 해왔던 건 사실이죠. 어떤 그 선거 이슈도 그렇고 아마 그런 점에서 기득권에 관련된 게 아닌가 생각 들어요. 통상적인 어법으로는 기득권이면 힘 있는 집단 아닙니까? 그럼 여당을 그럼 정부 여당의 힘 있는 세력을 지칭한다고 읽을 수밖에 없죠. 예, 그렇군요.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당이요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김병준 비대위 체제 돌입을 하는데 김병준 위원장은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이 순간부터 제가 말씀드린 가치를 바로 세우고 그다음에 또 그 기치를 바로 세우는 그런 일에 얼만큼 동참을 하느냐. 또 그다음에 그 새롭게 세워진 그 가치나 어떤 이념 체계나 또 아니면 어떤 정책적 노선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분인가 없는 분인가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이 다 정립되고 난 다음에 평가가 나오겠죠. 네, 보수가치 재정립을 강조한 김병준 비대위원장. 내정되기 하루 전날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만남을 가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15일 날인데요. 이제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이 주최한 한 모임에 김병준 비대위원이 참석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새로운 가치와 깃발에 동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제 이현주 의원을 비롯해서 장성민 또 김상민 전 의원이라든지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이라든지 등등 참석을 했는데 참석자들은 일단 뭐 김 위원장이 참석하기로 돼 있는 게 오래전에 약속된 일이었기 때문에 참석을 했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바른미래당 쪽 관계자들은 전체 참석자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면서 이제 의미를 좀 축소하려는 듯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치권에서는 전체적으로 김병준 위원장이 하나의 자신의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에 이 바른미래당과의 이른바 보수 대통합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지 같은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한 번 갔다고 해서 뭐 보수가 갑자기 대통합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뭐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게 보수 통합을 염두에 둔 계획된 행보라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이었다면 이것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를 한 셈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가치를 먼저 세우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치를 세우기도 전에 통합을 위해서 누군가 어떤 뭐 바른미래당 사람들을 만난 것이 되는 거니까 그것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선가치 정립, 뭐 후혁신 통합 이것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것을 염두에 둔 정책 행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과대 해석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 김병준 위원장이 지금부터 새로운 가치를 세워서 함께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 자꾸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얘기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얘기가 보수 우파가 보기에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원죄를 범했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처음에 탈당했고 다시 복당해서 지금 당권 잡고 있고 이렇게 잘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이들에게 맞으면 바른정당을 창당했다가 다시 복당해서 지금 당권 잡고 있는 사람들한테 과거의 그런 정치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얘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보수파를 혁신하고 대동단결시키기 위한 비대위원장인데 바로 그 보수파로부터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이 행보가 말하자면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이 말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정책 함의가 이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최 교수님. 뭐 한 번 만난 거 가지고 뭐 정계 개편이라고 얘기하는 건 과도한 비약이죠, 물론. 그렇죠. 이 지금 총선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계속 이제 연결되고 나서 전
바른미래당과 한국당과의 통합 논의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전 불거질 수 있다고 봐요. 당장 그 시기가 지금은 아니겠습니다만 예. 그런 관점에서 아마 이제 한번 만난 것도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역시 그거예요. 김병주 위원장이 한국당 내에 이른바 지금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가치와 기치 이걸 어떻게 세워나가냐의 문제고 예. 앞서 고 박사가 잘 뭐 설명을 해 주셨는데 결국 현재 한국당 내에는 지난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역시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경제가 어려우니까 향후 이제 경제에 대해서 제1야당으로서 여러 대안을 내놔야 되겠습니다만 역시 예. 중요한 거는 지난 지방선거 때의 그 괴멸적 참패라는 게 과거 그 작년에 그 탄핵과 관련돼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할 사람과 같이 하지 않을 사람을 가리겠다라는 게 이제 김병주 위원장의 얘기고 그렇죠. 이 가리는 과정은 역시 의원들과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신이 갖고 있는 건 당협위원장 교체 정도의 권한이다.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김병주 위원장은 당내 그 탄핵 관련된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해서 뭔가 당의 입장을 세우려는 것 같아요. 아마 거기서 당내의 갈등이 불거질 수가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당 내에서도 김병주 위원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김병주 위원장은 또 김병주 위원장은 위원장대로 여권으로부터도 비판을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왜 자꾸 노무현 정신 얘기하느냐라고 비판받고 있고 한국당 내에서는 저 사람은 어쨌든 노무현 쪽에서 온 사람 아니냐 또 이렇게 비판받고 있는 아주 애매한 입장인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김병주 비대위가 속을 수 있느냐 여부를 판가름 지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한국당 이 비대위 인선 작업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비대위 체제 본격적으로 돌입할 예정인데 경제통이나 뭐 이 젊은 분들 이렇게 많이 좀 영입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이제 경제 쪽에 있다라고 보고 경제 쪽에서 비대위원들을 몇 명 좀 영입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이 이제 최대길 전 삼표 시멘트 대표, 이분은 이제 구조조정 전문가로 그렇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승재 소상공인 연합회장, 요즘에 이제 최저임금 관련해서 가장 목소리를 많이 높이고 있는 그런 단체 중에 하나죠. 여기에 최승재 회장 등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결국 향후에 이제 공천이 어떤 소수의 특정이냐 개파가 주도하는 이런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전문가를 좀 영입하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현재 그런 측면에서 경제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좀 방점을 찍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아마 9명 안팎의 비대위원들을 선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중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원장은 이제 당연직이고. 당연직으로 들어가고요. 예. 초선에서는 이제 김성원, 뭐 이양수 의원 등이 거론이 되고 있고 재선에서는 김명현, 박덕흠 의원 그리고 여성 몫으로 이제 배현진 전 MBC 앵커 등등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비대위원 선임을 완료를 하게 되면 내일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이제 비대위원들을 의결하는 절차를 마치게 되면 예. 자유한국당은 전체적으로 비대위 구성을 완료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 중엔 모든 게 다 완료가 될 듯한 그런 분위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헬기 사고로 순직한 이 장병 5명에 대한 연결식이 오늘 열립니다.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 단장은 유족이 요청한 인사가 맡기로 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해병대 장병의 연결식은 오늘 오전 9시 반 포항에서 해병대장으로 엄수됩니다. 유족들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장병을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실 내가 너 친구 잃지 않기가 세우 소원이었어. 이렇게 옆에 좀 세우. 박병장의 소망 목록 71번은 헬기 타기. 그 밑은 사고 없이 전역하기였는데 끝내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분향소를 찾은 외부인은 2,000명도 되지 않았고 유족은 이런 무관심이 서럽습니다. 나중에 아빠가 명예로 훌륭하게 그렇게 군인으로 살다가 하늘나라 갔다고 나가지고 도와주세요. 정치권에선 어제서야 당대표급 인사가 처음 문상했습니다. 송 장관은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불량판에서 이런 사고가 또다시 난다면은 이건 우리나라 위신, 국위가 떨어지거든요. 민간군 합동조사위원장은 유족이 정하는 인사가 맡기로 했고 군은 순직 장병에게 1계급 특진을 추서하고 위령탑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예, 마리논 헬기 사고 순직 장병들 오늘 연결식이 거행됩니다. 군인 가족들, 유족들이 연결식을 이렇게 늦춘 거는 아마 처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가 꾸려지는데 유족들이 원하는 분이 위원장이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유족과 군이 동수로 이제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유족들이 원하는 인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순직 장병들의 연결식은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해병대장으로 거행이 되고요. 이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위령탑 건립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향후에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송영무 장관이 분향소를 찾았는데 뭐 국회에서 했던 실언에 대해서 직접 사과를 했다면서요? 지난 금요일 날 국회 법사위에 이제 송 장관이 출석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유족들께서 의전 문제에 있어서 흡족하지 못해서 좀 짜증이 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짜증이 난다, 이런 표현을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비판이 제기가 됐고, 유족 입장에서는 정말 섭섭하겠죠. 그렇습니다. 유족들은 뭐 받아들이기 정말 힘든 표현이고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장관이 저런 표현을 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송 장관이 분향소를 찾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유족들이 이제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 유족들은 하나도 의전에 대해서 불만이 없다, 뭐 이렇게 막 항의를 하니까 송 장관이 뭐 그러면 다행이다, 또 이렇게 이제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족들이 뭐가 천만다행이냐, 사고가 난 지 며칠 됐다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또 비판을 했고, 그러면서 좀 떨어져 있어라, 정말 장관의 답변을 듣고 있지 않니 짜증난다, 이러면서 유족들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송 장관의 해명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젊었을 때 저도 애를 잃어봐가지고 그 아픈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가족들이나 유가족들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러 오고 또 그걸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최후의 책임자가 저 아닙니까? 제가 뭐 언론에 보도되기서 딱 한 말만 따가지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저는 군인이고 제가 해병대 항공단을 참석했을 때 그래서 막 비상할 때 이런 사고가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도. 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말로써 유족들의 마음을 좀 장관께서 좀 아프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청와대 뭐 이제 개편설이나 뭐 장관 개강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뭐 좀 예상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무 장관은 비단 이 문제만 아니라 지금 뭐 그 논점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기무사 관련 문건 얘기가 좀 약간 심각해지잖아요. 그 보고 시점이 너무 늦춰진 거에 대해서 뭔가 석연치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작지 않을 것 같고요. 이 발언도 그렇고 이것 이외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것들도 많이 있었어요. 단지 송영무 장관이 해군 출신이고 육군 출신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송영무 장관을 교체하면은 과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방개혁이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을 청와대가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볼 때 송영무 장관이 교체설이 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저는 여전히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추진하는 그 국방개혁이라는 것,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것들 미뤄볼 때 게다가 이제 청문회에서 또 역시 그 부담이 또 있는 거고, 이래서 저는 송영무 장관이 여전히 그런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체 가능성은 상대로 낮은 거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뭐 지켜봐야 되겠죠.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서 현직 장관이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 않은데 여권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뭐 그렇죠. 그런데 그 국회 김도 이 한국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문건이 과연 쿠데타 실행이 가능하겠는가, 이 문건으로 어렵다에 대해서 어렵다 그랬어요. 불가능하다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송영무 장관이 나름의 자기 소신 판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와 별도로 이 마리논 이 사고와 관련해서 보면 사고 직후에 청와대에서는 기체 얘기를 먼저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어제 내려간 김병진 비대위원장은 장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능한 장교를 잃었고, 사실은 어느 관점이어야 되는가,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군사고가 났을 때 장비부터 걱정해야 되는가, 우리는 장병을 걱정해야 되는가, 맞습니다. 이 점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송영무 장관도 아까 그 해명하는 걸 보면
그 해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해병대를 이렇게 독립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 그 정말 애정과 관심을 쏟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안타깝다 이러면서 눈물을 감추지 못하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 사람이 입만 열면 하여튼 실언성 발언들이 자꾸 나와서 예. 온 국민이 걱정하지만 예. 그러나 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성명보 장관의 저런 마음이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다면 예. 이 건이 곧바로 뭐 경질, 뭐 파면 이렇게까지 연결될 일은 아닌 것 같다. 일단 그런 느낌을 전 아까 그 그림을 보면서 받았습니다. 예, 자 마리논으로 5분의 장병이 희생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요.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연결식 잘 거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